한 주간의 정치 꼬다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주 동안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편하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만. 않았습니까? 예. 자, 이제 3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직 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일정이 좀 남아있죠. 하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사실상 종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세 분께 이번 국감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좀 총평을 듣고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 이번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국 국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온 그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거의 뭐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 라이브로 중계할 때 또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입을 열지 않다가 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도 받았고 뭐 어쨌든 웬만한 국정감사 예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시선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이게 마지막 국회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봄에 있기 때문에 대충 흐지부지합니다. 되게 예년에 그 19대 18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어쨌든 공천 분위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 사실은 의원들이 지역구 생각밖에 안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국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까 때문에 모든 상임들이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들이 그렇게 갖고 특히 이제 서울대 총장이라든지 키스트 원장 같은 사람들이 국감 정의로 나와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좀 했습니다. 서울대 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휴직하고 하게 되면 왜 하느냐 이 제도도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 지금 경제 같은 것들이 너무 힘들고 올해 처음으로 지금 1%대 성장 그러니까 4번 있었답니다. 1%대 성장이 우리나라가 그게 뭐 56년에 흉년이 들고 뭐 IMF 때 세계 경제 위기 이럴 때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1%대 성장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국정감사에서 글쎄 말이에요. 치열하게 했었으면 하는데 뭐 경제부총리하고도 보니까 논쟁이 그 뭐 여당에는 뭐 문건 주고 야당에는 안 주고 뭐 황교안 뭐 저격 문건을 갖다가 팩트 체크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아무리 지금 이런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제대로 국정감사에서 못 다룬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큰 기조 자체가 조국에 대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제 정치권에서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그 과정들이 국감에 영향을 미쳐서 연관되어 가지고 뭐 교육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의 위원회들이 그렇게 이제 특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법사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그렇게 저물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거고 어느 때보다 사실은 뭐 어떻게 저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정말 국회라고 하는 것은 법안을 개정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든지 어떤 제도 개선과 큰 틀의 국가의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면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변화시키고 또 예산을 통과하는 어떤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논점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누가 했던 부분에 대한 뭐 연관된 상임위는 뭐 어떻게 됐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어떤 뭐 언론의 가십거리로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온통 국감이 떠들썩해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중요한 각 상임위별로 어제들이 있었을 텐데 국민들이 전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감이 저물었다는 아쉬움들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무엇보다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도, 법 이게 국회의원들이 눈에 들어올 일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정말 어떤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입장들을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정장이 되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전에 같으면 국감 때 이제 야당에서 어떤 부분들 폭로하고 행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도 언론 기사에 났는데 이번엔 그런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보도자료가 뭐 국회에서도 있긴 많이 각 있었겠죠? 의원실로는 다 있었을 텐데 노력한 보도하던.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룸이랄지 그걸 전혀 확보를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조국으로 꽉 차고. 네네. 그렇죠. 네. 이 국정감사가 의정 활동의 꽃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거의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정부에 대해서 어떤 감시와 비판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정책을 도출해내고 이런 과정인데 조국으로 다 덮여버리는 바람에 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수많은 이 자료를 보고 찾아내고 했을 이 보좌진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거의 소용없게 돼버린 의원이 질의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또 보도자료 내도 네.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그 허탈함과 고생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위로하고 싶고요, 저는.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 조국으로 끝난 이 2달 이상의 국정 마비 상태를 불러왔던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네. 국정감사도 그걸로 뒤덮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 남은 동안이라도 예산안 처리 문제나 또는 이제 발의만 해놓고 전혀 지금 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수많은 법들 그게 민생과 직결된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20대 국회 산회하고 나면 자동 폐기돼 버리고 마는데 네. 그 의원들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도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남은 동안에 그 부분은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해서 특히나 민생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법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논의 안 되고 있거든요. 남은 동안 그걸 좀 통과시키는 쪽으로 네. 마지막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울러 합니다. 세 분 다 이번 국감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상당히 있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조국 전 장관이 국감하기 전에 사퇴했었죠. 국감중에 했죠. 그러니까 아니, 법무부 법무부 국감하기 국감에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네. 출석해야 되는 바로 전날 끝날 사퇴. 네, 사퇴를. 부담스러워서 네. 한것 같아요. 아, 부담스러워. 14일 날 사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 법적인 이후에는 문제가 계속 조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전에 조국 후보자 시절에는 네. 인사청문회에서 뭐 설령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 처벌하기가 힘든데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장관이 한 말은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나마 사퇴했기 때문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나왔으면 아마 그날이 하이라이트였을 텐데 윤석열 총장이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감은 끝나도 여야의 정국은 대치 정국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역시 정치권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가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 못 믿겠다더니 공수처 필요하다는 것이 이 정권이었습니다. 결국 그 핑계로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를 만들려는 정권의 속셈 공수처 포기하십시오. 자유한국당 뺀 4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 공수처법, 그다음 검경수사권 조정 그 순서로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지요. 네, 왈가왈부 오늘의 주제는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 벌써 6개월 전인데요. 지난 4월에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매우 극심한 충돌을 빚은 바가 있었죠.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를 두고서 이제 제2라운드의 대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두고서 각 당의 셈법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각 당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참 고차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해법을 좀 우리 세 분께서 오늘 찾아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김영주 의원께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수처법 어쨌든- 이게 지금 여야 협상이 제자리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런 건가요? 우선 근본적으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정당이 있고요. 네. 또 공수처법에 있어서 수장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임명 동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어떤 그런 데 대한 부분이 있고. 아예 반대하는 정당이 네.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이제 어떤 정당 안에서도 그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복잡한 부분입니다. 민주당 안은 뭡니까? 민주당 안은 대체로 이제 백혜련 의원 네. 중심으로 네.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올리면 2명 중에 1명을 네.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권은희 의원 안은 그것을 이제 국회 동의를 받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또- 과반 동의로 예. 국무총리처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회에 힘을 좀 더 실어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또 그것과 동시에 말하자면 선거법과 연동해서 시기의 문제가 또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줄 날줄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좀 전에 손학규 대표는 네. 선거법도 같이 하자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선거법은 나중에 하자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각자 그 정당의 지도부들이 어떤 판단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뭐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시각각으로 논의에 따라 달라지니까 내용의 변화, 또 어떤 선후의 변화, 네. 뭐 동시에 할 것이냐, 뭘 먼저 할 것이냐, 또 그것에 대한 또 그 법적인 해석에 따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다든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알 수도 없는 거고 네, 심지어 알겠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조차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문제를 파악하는 사람이 몇 안 될 거라는 정리는 생각이 제대로 듭니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진성원 전 의원께 여쭤보죠.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한 안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 없어요? 아니 반대하는 거죠. 공수처법안을.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공수처는 안 된다. 지금 공수처법안. 사실은 한국당의 논리보다도 저는 민주당 내 금태섭 의원의 논리가 더 이제 네. 받았는데 네.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OECD 어느 국가에도 없는 조직이다. 또 하나는 이와 유사한 이제 조직이 어디 있냐면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다 독재 국가고 대개 사회주의 이런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조차도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더 강한 건데 물론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놓고 논란을 벌이면 끝이 없겠으나 지금 올라와 있는 이 공수처법안은 상당히 독재적이다. 뭐 이런 너무 강력 괴물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차차하고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엉켜버린 게 지난번 패스트 트랙을 할 때부터 저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법안들 다 안될 통과 것이다. 가능성이 없다. 물론 뭐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갖다 이제 이게 엉망진창으로 엉클어버리는 거는 민주당입니다. 왜? 원래 약속은 지금 손학규 대표가 말했듯이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이나 검경조정안법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때문으로 짐작됩니다만 갑자기 공수처법부터 먼저 하자 치고 나왔습니다. 10월까지 이걸 갖다 해야겠다. 근데 뭐 이제 10월 달은 이제부터 물 건너간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이유 치고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나 다른 당이 반발하는 겁니다. 정의당도 지금 반발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원래 선거법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그때 이미 우리 보도 다 된 건데 웬일인지 조국 전 장관의 정국이 시작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의 힘을 뺏어서 공수처로 주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그런 오해를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오해를 살만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몰리니까 또 어제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300석으로 제한된 거 이해찬 대표는 절대 이 300석 못 넣는다 그랬습니다. 선거법 개정하더라도 근데 이거 논의할 수 있다. 쉽게 하면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게 뭐냐면 330석 정도로 늘리자. 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찬 알겠습니다. 대표도 국민 여론 때문에 막았는데 어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말한 걸 보면 지금 공수처법으로 이제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요. 엉켜 김정은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 듣기 전에 잠깐 고관계 여쭤볼게요. 왜 턴 바꿨어요? 같이 하기로 해놓고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국 때문이야 이렇게 글쎄, 얘기하기보다는 조국 때문에 그런 거 짐작이 아니에요? 된다는 겁니다. 저는. 법사위라고 하는 법안 안에서의 어떤 숙려 기간의 프로세스로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지막에 가서 선거법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편의상 그런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법사위 안으로 봤기 법사.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를 했던 거고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은 이제 선거법하고 같이 연동했을 때에 그게 다 말하자면 공수처법이 선후의 문제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몰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조금은 했겠죠. 그러면 네. 이제 11월 말에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뭐 아직 정리는 안 된 것으로 됐습니다. 논의 중에 있다. 네, 네. 자, 김정원께서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이럴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야사당 포함해서 5당이 합의안을 만들 때 이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한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이럴 줄 알고. 손학규 대표 얘기한 게 그 얘기네요. 이럴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라고 누구도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제 이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안, 사법개혁안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설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10월 29일에 먼저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게 조금 숙고하지 못했고 이거 패착이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랬으니까 지금 나머지 함께 처음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나머지 야당들이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약속 지키라는 것이고 네. 이게 뭐 하자는 것이냐고 네. 이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 과반이죠. 149석이 필요한데 제적 과반입니까? 아니, 출석 과반. 출석 과반? 149석 제적 과반이죠. 제적 과반이 예. 뭐라고? 예. 149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산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른미래당도 이를테면 바른미래당도 안 되는 거고요. 먼저 처리해라. 또 지금 그 새로운 캐스팅 보터로 떠올랐죠. 대한정당 같은 대한신당. 10명인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128석인가 그렇죠 아마?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한 20석, 바른미래당 20석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정당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거네요. 그리고 정의당도 빠지죠. 정의당도 그러니까 빠지고. 당연히 안 되는 거라서 말은 호기롭게 꺼냈습니다마는 이건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인영 대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일단 반대하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쪽은 빼고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쪽은 빼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쪽은 빼고 전혀 이제 뭐 주제나 뭐 형식이 구애받지 않고 토론을 해서 우리가 패스트트랙 함께 했던 야당들과 함께 이거를 좀 논의를 해보겠다. 한국당은 빼고 하겠다. 빼고 되도록 해보겠다 이제라는 것이 이인영 대표의 이야기인데 애초에 이런 이야기를 왜 꺼내서 이렇게 그 분란을 만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이게 될 거라고 과연 생각을 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의 지금 상황은 네. 공수처 먼저 처리한다 이거는 이제 불발로 끝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선거법과 이걸 함께 올려놓고 논의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그 5당이 함께 해서 선거법 먼저 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오케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공수처법도 백혜련 안에 맞서서 그걸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 한다는 그 입장에서도 그래서 권은희안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절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공수처법 먼저 하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 당들이 받아들일 그러니까 수가 없는 거죠. 여야 사당은 함께 하는 걸로 논의는 좀 집약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한국당 근데 이제 이인영 대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우리 진영께 듣고요. 그럼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의 차이는 아까 뭡니까? 김영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어. 인사청문회까지 다 거치되 둘 다 거치는데. 네,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이제 추천위원회 네. 꾸려지고요.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인사청문회 거치는 거 정도까지가 백혜련 아니고 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라. 아, 권은희 의원은 그렇죠.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야 된다. 국무총리처럼 받아라. 네. 아.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파견되는 뭐 검사나 뭐 이런 네네네. 그 직원들에 대해서 누가 그걸 임명권을 가질 글쎄, 것인가. 그것도 논란이 되는 것 대통령인지 공수처장인지 뭐 이런 부분이죠. 가장 큰 거는 국회 임명동의안 이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얼마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니까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그건 민주당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받지 느낌이 않으면 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안 돼요. 예, 바른미래당이 그걸 고리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네. 그래서 임기도
여기는 권은희 안은 2년 중임을 할 수가 2년 있고 중임. 여기는 백혜련 안은 3년입니다. 단임입니다. 단임.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럼 그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공수처가 이제 생긴다고 칩시다. 법안이 네. 통과되고 네. 그럼 공수처장을 갖다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오더라도 설령 이 공수처장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장이 중요한 게 공수처에 있는 그 직원들, 검사들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설령 이게 지금 정권 교체하고 관계없이 이 공수처라는 것은 공수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특정 정치나 이념이나 성향에 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태섭 의원도 걱정하는 이유가 너무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 판사, 검사,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차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표적 수사도 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선의를 가진 대통령과 선의를 가진 지도자가 잘 운영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권한이 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왜 그러면 민주당이 공수처법안을 먼저 하자고 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이라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이나 검경 조정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다른 야당들은 선거제 개편을 더 중요시합니다. 공수처법은 솔직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법 개편을 개정안을 먼저 내놨다가 이게 실패되면 그 다음에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보도되는 걸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요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28개의 지역구가 없어집니다. 이 안대로 하면 알겠습니다. 28개의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그게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은 60명 내지는 9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 의원님 말씀은 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합의해서 내놓는다 할지라도 예.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에서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안도 같이 그렇죠. 통과되기 어렵다. 무산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하자. 그런 거로 저는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는 분석이에요. 맞아요? 예, 민주당 지도부라면 그럴 생각 좀 근데 뭐 그런 이제 공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특수부 축소 아닙니까? 특수부 축소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공수처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 공백을 메꿀 그렇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데 특수부도 지금 하는 걸. 뭐 법무부라든지 검찰이 이제 특수부를 축소하는 안을 이미 다 여론화시키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몇 군데를 두세 군데를 빼고는 다 없앤다는 아예 검찰총장의 발언도 있었고 그 네. 속도가 빨리 가는데 그러면 또 고위공직 수사에 대한 말하자면 사실은 공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어떤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법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는 또 시간이 가고 만약에 이번에 처리 안 되면 다음 국회가 다시 내년 7월 달에 열리고 네. 그때 다시 상임위하고 그러면 한 1년 반 동안 특수부는 줄어드는데 그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누가 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가 법적인 있네요. 진공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 물론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당에 그걸 뒷받침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 정부의 중요한 어떤 검찰 개혁의 한 축이기도 했기 대통령이 때문에 시정연설에서까지 예. 공수처를 역설한 그렇기 이유는 때문에 뭡니까? 여당의 역할 부분도 그건 있지만 뭡니까? 상당히 개혁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검찰 개혁 속에서 또 혹은 그동안에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들이 사실은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안정성을 가진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더 많이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의 독재 체제에서의 검찰을 말하자면 국민의 검찰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조정 과정의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독재 기제로 보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그 거죠.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은 공수처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 고위공직 아니, 특수부가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예. 떼어서 가는 것인데 한국당에서는 그것은 또 하나의 독재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과거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김대중 정권부터 주장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단적인 예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보듯이 그렇게 요야무야된 검찰의 어떤 부패나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다는 점에서 검찰 스스로도 개혁안 내라 그러면 공수처 관련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 그랬었나요? 그렇죠.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삼스럽게 뭐 전혀 새로운 얘기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네. 정말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조국이 있으나 없으나
이 법은 법대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윤석열 검찰과 뭐 대통령의 지시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지금 여태까지의 검찰 개혁안이 지금 지난 3주 동안에도 나왔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얼마든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때 안 했냐?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이나 이런 것들. 지금 그럼 문화 개선하자. 뭐 지금 뭐 포토라인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정도는요. 집권 초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던 문제예요. 그렇겠죠. 특수부 늘렸었잖아요.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조국 장관이 으로 인해서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위기에 몰리니까 갑자기 이게 모든 것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이런 상황 이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보십시오.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각 부처하고 다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안들을 집약해서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연설 아닙니까? 그런데 대입 입시 관련한 정책을 유은혜 장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검찰개혁을 이 정권의 지상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었더라면 일단 지금 모습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법도 먼저 하자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집권 초기에 83%라고 하셨죠? 83% 최고의 이 지지율을 달릴 때 그때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게 왜 이럴까? 여전히 조국 구하기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타당한 그런 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냐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신뢰가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모습인가라는 것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정은 의원님 말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상당히 정치적으로 국면 돌파용 같다. 뭐 그러한 해석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무슨 아닙니까? 예. 이건 뭐 내용은 좋은 거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국면 돌파형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 초기의 문제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말하자면 박근혜 국정농단 검사들의 수사가 있었을 때 그때 정부가 특수부 줄이자라고 얘기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그게 부담으로 이제 와서 그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왜 하냐 이런 어떤 그 반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때 또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정한 과거 정부이긴 하지만 국정농단에 대한 막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하지 마. 특수부 줄여 아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게 어려웠다. 꼼수였냐 아니냐 이 문제로 이렇게 또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조국 전 장관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할 텐데 말이죠. 근데요, 저는 사퇴를 해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진정성과 관련된 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실은 공약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기관을 개편하겠다. 청와대, 검찰 개편하겠다.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십시오. 자, 피의 사실 유출을 갖다가 금지하겠다. 또는 자, 포토라인에서는 그걸 막겠다. 그런데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검찰 개혁안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느냐면 지금 보십시오. 정유라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쳤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처음부터 얼굴 다 찍고 이름 다 쓰고 보도했습니다. 정경심 씨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가립니다. 또 하나 지금 피의사실 유출 이 문제도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정말 검찰개혁을 바랬다면 지금 말씀처럼 83% 지지율 때 검찰 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심한 것까지도 생중계되듯이 하게 해놓고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으니까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의 특수부 숫자가 30명대에서 40명대까지 갔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때.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인데 지금 와서 뒤늦게 알았다는 듯이 이거 중요한데 이거 해야겠다. 또 뭐 밤에 뭐 심야 뭐 신문 못하고 9시 보내라? 그거 옛날에는 몰랐습니까? 저는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검찰개혁이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본인들의 이중성을 이번에 드러낸 겁니다. 심지어 포성줄에 묶여서 기억하시죠? 전 기무사령관 자살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인권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다가
포성줄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사람들 비공개로 다 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야기합니까?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법 저는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소 문제도 이건 지금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검찰만이 기소 독점주의가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검찰이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이거를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 의원님 말씀은 검찰 개혁을 너무나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 예. 필요하지만 예.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래도 하여튼간에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아까 그 말이에요. 그 한 번도 안 가본 일을 가겠다. 그거는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겠다라는 측면보다는 항상 배제하고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훨씬 그 열린 자세로 포용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어쨌든 결과를 내겠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아, 될 것 한국 딱 빼고 같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보다는 새로 안 가본 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나 딱 이 길만 가겠다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제안들을 받으면서 어쨌든 이 새로운 걸 만들어 어떻게 가겠다. 보십니까?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겁이 나요. 안 가본 길 가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 들으면요. 놀라는 게 지금 진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요즘 조국 사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선배들의 그 경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꾸만 저는 저렇게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도 아니, 새로운 길을 가겠다. 표현을 좀 그렇게 한 번도 했을 뿐이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또 무슨 또 업무를 꾸니까 저는 그래서 뭘 업무를 꾸민다고 상식에 열린 자세로 대하겠다는 뜻의 발음 그러면 아니지. 좋고 그러면 좋고 그러니까 좀 더 상식적으로 뭐 아주 좋은 태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제가 보니까 일들이. 무서워요 저는 그 말들은. 뼈족수가 그 말씀 한 번 더 보태면 하나 더 있잖아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흔들리고 있어요, 이 정권이. 그래요? 그렇죠. 조국 장관 지명과 임명을 거치면서 국정마비 사태에 2달 반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아까 이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이인영 대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뾰족수가 없어요. 뾰족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말로 정치적 저는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야당하고만 아니 뭐 가보지 않은 길을 뭐 가겠다 그러고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가고 싶다고 쿨하지. 그 가보지 않은 길 가고 싶다고 그냥 막 가지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당하고만 합의가 되면은 이거는 하여튼 아니, 그렇다고 도의만 되면 지금 통과되는 이인영 거 대표가 아니에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네,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정치적 레토릭이다,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선거법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함께 패스트트랙 그 했던 야당뿐만이 아니라 아까 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 내에서 이 선거구 통폐합되는 그 지역의 의원들은요. 이거는 세종시 하나 늘리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300명으로 한시적으로 했었던 거 아닙니까? 19대 때. 그러니까 한석 가지고도 이렇게 그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국민에게 고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 28석을 축소하고 비례 늘리는 이거는 일정 부분 꼼수에 불과한 어떤 꼼수형 연동형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거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는 그렇지. 게 그게 어쩌면 그게 더 진정성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국민들은 물론 반대하시고 비판이 뭐 세도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아마 홍익표 대변인 얘기에서 살짝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저런 것들이 겹쳐 있는데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야당들이 뭐 찬성한다고 해서 될 일도 만무하고요. 내부 단속도 지금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어떤 선거구가 통폐합되는지 지금 얘기가 없고 일단 예. 법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게 내 지역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간단치 야당 않다. 문제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를 과연 다독이면서 이거를 중재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 가보지 않은 길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 이제 유권자의 그
이제 의식을 우리가 올리려면 지금 김영호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쯤은 법이 통과되든 말든 간에 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 법에 맞는 지역구 이 정돈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권자들이 아 우리 지역구는 이렇게 정리되는 걸 아는데 지금처럼 과거의 지역구에서 지금 운동하다가 딱 선거법 개편하고 12월이나 1월 달에 뭐 선거가 등장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 뽑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다른 지역구네. 지금요 전남 같은 경우는 네. 8개 시군이 지금 합쳐가지고 거의 뭐 매머드 공용 지역구가 생긴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올지도 지금 모르고요. 또 후보들도 지금 신인들은 현역 의원들은 모르지만 신인들은 지역구가 나와야지 내가 이 준비를 하는데 이런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월 말인데. 30석을 늘리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의석수가 30석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이 사실상 혜택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워낙 불신받아서 지금 그러는 건데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좀 각 당이 좀 국회에서 좀 더 설명하면 이제 좋을 제가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런데 국민들은 예를 들자면 예. 국회의원 숫자 늘어난 거는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안철수 전 대표가 100석으로 줄이겠다고 했다가 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황당한 아니긴 한데 네. 국민들이 엄청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심리적으로 300석 절대 못 넘긴다고 한 이유가 본인이 그 여론을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선거법을 개정했다고 하면 그걸 추진한 세력은 또 비판받죠. 자, 지금 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뭐 아주 작은 마이너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보좌관 실제적으로 1인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비용 추산 이런 것들의 합리적 그걸 조정 줄이면 가능하다면서요? 나는 그런 부분을 토탈레 국회 전체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예.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에 많아요? 비해서. 예. 실제로 그리고 또 뭐 정책 보좌관도 풀 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국민에게 의원을 늘리는 대신에 이렇게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더 쓰겠습니다라는 강론을 제시해. 예산을 늘지 않으면서 할 수 예. 있는 뭔가 있다. 아니, 그건 이야기했는데 어허. 예산은 추경하면 정의당 아니 그겁니다. 예산은 똑같이 하겠다. 대신에 의원수는 좀 늘리자 이랬는데 그것도 왜 안 받아들이냐. 국회의원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지 뭐 보좌관 이런 돈이 아니 월급이 아니고 국회의원 머릿수가 많은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게 싫은 건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뭐 숫자는 늘리고 뒤로 뭐 예산을 한다? 안 믿습니다. 맨날 쌈만 와서 예. 그런 겁니까? 그건 어쨌든 지금 국민의 정서상은 저는 뭐 그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 정서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는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반대죠. 나는 누가 뭐, 앞장서서 아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정치학계에서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일정 정도 예, 국회 수를 그럼요. 예. 늘리자는 의견들도 있었고 다만 문제는 사실은 지역구의 역할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게 문제죠. 사실.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처럼 이렇게 불출마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20-30명이 모아서요. 하여튼간 예, 그런 얘기. 일단 공수처 선거법 그다음에 예산안도 같이 타결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예산안은 12월 며칠까지입니까? 이게 12월 2일까지죠. 2일까지고 민주당에서는 선거법하고 공수처안이 같이 되면 개혁안이 되면 11월 말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이게 빨라질 리는 만만하지 않습니까? 세 개를 동시에 처리한다고 하면 참 어렵네요. 연말까지는 예산안도 사실상 그렇죠. 어려운데. 가야 될 것 예산안도 같죠. 어려운데. 네. 이 난제를 하여튼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풀지 여당 원내대표가 참 무겁겠어요, 그죠? 한번 만나보셨어요, 이인영 원내대표? 뭐 최근에 못 만났습니다만 근데 고민이 많겠습니다.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한국당 얘기 좀 할까요? 요즘에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패스트트랙 가산점입니다, 그죠? 그건 진효님도 문제가 있다고 보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말을 한 의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이제 참여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는 의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추정하지만 이 공천이라는 거는 당대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천심의위원회 또는 뭐 이름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공천위원회를 따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공심에 들어간 분들이 기준을 할 때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몸싸움 하신 분들 고생했다. 10% 더 줘. 그 사람들이 정하는 겁니다. 이건 당대표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위원 회의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네. 갑자기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의 권한을 조금 뛰어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데 이게 또 배치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여든 야든 이 국회의원을 좀 물갈이했으면 좋겠다. 오래 한 분들은 좀 그만두고 새로운 신인들, 젊은 사람들을 모시고 싶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기존 의원들 60명 아닙니까? 60명을 또 점수를 더 줘가지고 공천받기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표창원이니 뭐 이철희 의원이니 뭐 불출마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야당에서 이렇게 하는데다가 또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이 여당은 일부 초선이 그만두겠다는데 야당은 과거에 내가 불출마하겠다고 했던 중진들도 요즘 조국 사태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네.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몇 명 나왔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가산점 못 받는 나머지 60명 국회의원들은 아주 불만이 크겠네요, 그죠? 솔직히 저는 그거는 별 가산점까지 가지도 않을 거라고 의미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는데도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나 의원은 나왔는데 모르죠. 뭐 줄 세우는 원내대표로서 이제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하는 표창장도 주고 뭐 상품권 50만 원도 넣었다 그러는 거 그렇죠.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기사화되는 순간 이게 지금 이 심각한 시리어스한 국면에 이거 무슨 잔치벌이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비장한 야당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근데 조국 비판받는 장관을 사퇴시켰으니까 예. 뭐 그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일단 오늘 뭐 오전에 무슨 번복했죠. 행사를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습에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의원들한테 공천 가산점 주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뭐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이것도 아마 황 대표도 이런 여론을 듣고 나름대로 이런 알겠습니다. 선을 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선까지 몇 번은 더 이 지지율이 출렁일 텐데 예. 지지율이 출렁일 텐데 이 패스트트랙에 뭐 수사받고 하는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수준이자 한계인 것이죠. 아까 그 불출마 선언했다가 출마해볼까라고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는 그 몇몇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게 한계이자 수준이고요. 민심을 정말 제대로 읽어야 할 텐데 조국 장관 사퇴하고 나니까 마치 다시 뭐 모든 민심이 한국당에게 쏠리는 것처럼 그런 착각의 늪에 빠져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요. 네. 본인들의 어떤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 일말의 반성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표창장 주고 상품권 주고 뭐 가산점 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할 네. 때가 아니죠. 그리고 헌법 뭐 수호 독재 타도 외치면서 국회에 들어 누웠던 한국당 의원들의 그 결기를 저희는 봤잖아요. 네. 4월 달에. 네. 봤는데 검찰 조사도 안 받고 거부하고 있으면서. 이분들 출두 한 번도 안 했죠. 한 사람도 안 했나요? 네. 그러면 뭐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 주고 뭐 표창장 주고 그러는 네. 겁니까? 그래서 한국당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조금 회복한 거를 다 까먹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그 틈을 타서 민주당도 오만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 제일 반성해야 될 당은 민주당인데 어떤 인적 쇄신도 없이 어떤 개혁의 그 희망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는 것. 네.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TV 보기도 싫다라고 꺼버리고 듣기도 싫다라고 국민들이 아우성하는 그 소리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현재 패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내년 총선에 무난하게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진다. 자, 이 얘기는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못할 말씀? 다른 거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국민의 헤아려서 동일한 얘기 같은. 예. 이 패스트 트랙 같은 그 가산점 준다는 거는 뭐 같은 논조를 네. 저기 뭐야. 지금 이 차기 법무부 장관이 하마평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해철 의원이 상당히 지금 부상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그런 얘기들인데 아직까지 뭐 강기정 수석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확인하셨습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현 정부하고의 기조라든지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말하자면 굉장히 이 공백 기간들을 좁힐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기는 하죠. 뭐 그런 거고 또 실제로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이런 전해철 의원은 뭐 검사를 안 했죠. 네, 그렇지만 비검사 출신이죠.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은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경우는 경기도지사
혹은 뭐 총선 자기 이런 것들을 개인 앞두고 플랜이 있단 말이죠. 자기 개인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당이 필요할 때 또 뭐 자기 의사와 반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참 묘했던 게 일단 처음에 하마평이 나왔을 때는 나는 장관 관심 없다. 총선에 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특종 비슷하게 한번 단정적으로 전해철이 낙점됐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린 적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뭐 필요하면 내가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뉘앙스로 상당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뭐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 물론 뭐 단정적으로 네가 해라 이런 말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시그널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본인은 고민할 겁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이 12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지사직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궐선거가 있으면 전해철 의원은 1순위로 아마 뛸 겁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랑 이 경기도지사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해철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요구를 하면 내가 장관할 생각도 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 12월에 그 판결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전해철 의원이 가장 지금 관심사는 그거 같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보궐선거. 그다음에 뭐 총선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어쨌든 전해철 의원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세계의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은 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예. 일단 우리 생각에 맞는 후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삼철 아닙니까, 삼철.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복심이고. 예, 복심이고 안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낭만 상태에서 다른 제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지 못하는 분보다는 좀 아는 사람을 한다면 전해철 의원을 하겠죠. 이게 뭐 검찰개혁을 또 진두지휘하겠네요. 저는 근데 전해철 의원의 결은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그런 개혁 스타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저는 이분은 조금 부드럽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도 일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네. 전해철 의원 스타일은 또 조금 저는 이 조국 이 전 장관 스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하마평 잠깐 들을까요? 12월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까지는 법무부 장관 지금 너무 긴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지금 국정 최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인영 원내대표 하늘이 두 쪽 나도 지금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이제 10월 중순인데 2달을 기다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길 말씀하셨는데 전해철 의원도 다 세 가지 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어떻게 낙점이 될지 거기로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제대로 읽고 왜냐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지금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았으니까 의중을 확실하게 읽고 윤석열 총장을 맞상대해서 뭔가 얘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야겠죠. 희한하네요. 네. 이 정권의 검찰총장인데 장관이 가서 맞상대를 해야 되니 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참, 네. 후임자로 그렇게 적합한 인물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윤석열 아닙니까? 총장이 또 인사청문회 할 때 또 뭐 압수수색해서 또 낙마시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 검찰이 제일 관련해서 반대하지 무섭다니까요. 않고 있고 예.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이 조국 대전에서 1라운드 승자는 윤석열 총장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법무부 장관 인사는 굉장히 신중하고 도구심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봐야죠. 하여튼 예. 이거 자꾸 웃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셨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두려워하시는지 그건 검찰 집단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네. 그거 하려고 윤석열 총장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들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거지만 포스트 조국, 네. 포스트 조국에 대한 정세 전망, 좀 어떻게 좀 건강한 제언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희부터.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과거의 검찰 또 우리 법 전체에 대한 구조적 문제, 네. 또 적폐를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또 언론과 국민들이 그동안의 법 감정을 또 한편으로는 있는 그 솔직한 대로 표명하지만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가령 실제로 다 공표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입장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용돌이 치고 가덕이 치고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하나가
조금 더 우리 사회의 어쨌든 그 검찰 개혁을 앞당기는 모두의 어떤 국민 전체의 전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검찰, 또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는, 그게 핵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김 생각이 위원장 한마디만 들고요. 좀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하여튼 조국 정국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당은 계속 조국 정국으로 갈 것 같은데. 이제 뭐 다른 안이 조국 있습니까? 대안이? 정국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서 빨리 재판이 끝나야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판까지 가려면 내년 네. 4월 총선까지 가지 않겠어요? 뭐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오히려 더 민생과 경제에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죠. 일부러 뭐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아젠다를 퍼뜨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건 국민들이 아니죠. 그걸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주정 의원님. 이미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거나 네. 또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그 일가에 지금 구속된 사람들 포함해서 재판까지가 쭉 이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늪에서 헤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대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고, 다만 저는 아쉬운 것이 대통령께서 뭔가 매듭을 짓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듭. 네. 조국 장관이 10월 14일 날 사퇴를 2시에 했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수보회의를 1시간인가 미루면서 나중에 뭔가 언급을 하셨는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2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유감도 아니고 죄송도 아니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께 2번 하셨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었죠. 인사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 고백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그때 못하셨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국민께 이걸 매듭을 짓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뭔가 저는 한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제도 개선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뭔가 반등의 기회를 잡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집권 이제 반환점 돌잖아요, 11월 달이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매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정 의원의 말에 동의하는 게, 지금 조국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을 수도 있지만 몰랐을 수도 예.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실수로 임명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다. 게다가 지금 드러나는 혐의들이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겠으나 주가 조작 의혹, 대학 입시 부정 비리 의혹, 다들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파렴치 네. 범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 언젠가는 법원에서 판결나면 조국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조국 가족이 그런 사람이었구나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정도 단계면 내가 조국 장관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지하게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고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고 조국을 옹호하고 하다 그래요. 보니까 국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김영준 의원님 10초만 반박. 좀 한마디만 하면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조국이나 정경심 옹호하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대통령이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고민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기소당하면 그 자체가 완전히 판결이 난 거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고민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하여튼 뭐 영장이 발부가 됐지만은 다툼의 여지와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주의 사진 한 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이죠. 자, 오늘 김영주 전 의원부터 먼저 사진 한 컷 보도록 할까요? 네. 이미 뭐 오늘 또 논의가 됐습니다. 뭐 된 걸 네. 또 얘기하는 것은 좀 뭐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비판하기보다는 네. 그런 차원보다는 국회라고 하는 정당이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폭력을 정당화한다든지 또 저런 식의 어떤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예. 거고, 또 심지어 당원들이나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네. 조금 국고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국회의원과 정치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각도에서 다시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정당 보조금이 의석수에 따라 가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갈 거요? 있죠. 상당 부분 근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하고 상품을 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 법치주의에서 수사는 안 받으면서 뭐 혹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그렇게 정당화를 플러스 가산점까지 준다는 것이 과연 이 보수 정당의 논리에 정반대되는 거죠. 사진 한 컷에서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네. 패스트트랙 얘기를 네. 안 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게 이제 네. 중국에 아, 있는 저거군요. 미 대사관저가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학생 진보연합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렇게 담을 넘고 들어가서 네. 이제 뭐 구호도 외치고 했는데 문제는 이 해리스 대사가 그때 청와대에 초청받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한 외교단을 다 초청해서 그때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 해리스 대사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빈협약 위반이기도 하지만 참 창피한 게 미국 대사관저가 저렇게 틀리는 나라는 아주 후진국이거나 뭐 중동 국가라든지 뭐 이런 일부 국가 말고 저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국정감사 이제 보니까 행안위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세게 이걸 질문했습니다. 민감용 청장한테 이게 뭐냐 창피하다. 특히 이제 뭐 이름 이제 기억 안 나는데 그 해리스 대사를 만난 민주당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났더니 해리스 대사가 섭섭해하더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미국 대사관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공직자가 없었다. 실제로 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해리스 대사는 자기 트윗에 어떻게 날렸냐면 저도 그걸 인용해서 유튜브에 올렸지만 더 캐차 오케이. 그러니까 캐차 오케이. 고양이들은 다 무사하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이 대한민국 경찰에 감사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우리 이 대사관을 지키는 지구대 고생하셨다고 처음에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이틀 뒤인가 민주당 의원이 만나서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올렸지만 참 섭섭하다. 어떻게 미국 대사관저가 뚫리고 우리 직원이 둘이 다치고 이 정도 이건 사실 외국감 이건 진짜 토픽감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책임 있는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무슨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사과 미안하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한미 관계가 안 좋다는 알겠습니다. 느낌인데 이거는 이분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폭력을 쓰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급격한 학생들인 것 같네요. 자, 김유정 전 의원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주 쉬고 예. 국감 동안에 그러고 나와서 이제 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국회가. 근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아, 나루 때 이랑 즉위식 참석하면서 우산 뒤집어지는 거? 비행기 트랩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어. 비바람이 불어서 우산 뒤집어졌는데 네. 그때도 지금 저렇게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아베 총리 만나서 대화의 물고 정도 텄다는 게 이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대통령 친서 전달했는데 뭐 견눈질도 안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달 반 이상 정치가 실종됐는데 그 사이에 이 정치권의 정치뿐만이 아니고 유머도 없고 해학도 없고 정말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날선 공방만 서로 주고받고 있고 막말만 주고받고 있고 그러면서 연말까지 지금 이 사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아재 개그라면 아재 개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미복 입고 기자들 이렇게 보니까 뭐 네, 제비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주경야독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낮에는 가볍게 마시고 밤엔 독한 술 마시고 그게 주경야독이라는 거예요. 또 유비무환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농촌에는 비가 오면 일을 안 하니까 아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얘기도 예. 쓰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실종된 정치만큼이나 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좀 여유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너무 삭막하지 않은 그런 알겠습니다. 정치 그런 것 때문에 그 비행기 트랩에서 우산 뒤집어진 모습에도 그냥 웃음 잃지 않는 이낙연 총리의 모습이 좀 우리가 정치권이 지향해야 될 게 아닌가 저희 싶어서요. 왈구왈구에서는 좀 여유 있게 좀 유머도 섞어가면서 세 분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원해라는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비극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이 정치 이슈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극심했던 여야 대치가 좀 잦아들까 싶었는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봄에 전쟁을 치르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사법개혁안, 또 선거법안 현재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심사까지 올 연말 전국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국회에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들, 과연 이번에는 진짜 20대 국회가 해낼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고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